네, 5월 마지막 날 인포맥스 라이브 2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승희 씨, 안 교수님하고 방송해 보셨어요? 뵀죠. 네, 몇 번 뵀습니다.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네. 맞아. 나도 지난번에 그 두 분 하시던 거 그때 봤었는데 오늘은 우리 또 안 교수님이 어디까지 이렇게 임계점을 넘으실 수가 있을런지. 지난번 나오셨던 게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났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컨디션 좋았고요. 그날은 좀 오른쪽 얼굴 쪽으로 나와서 좀 안심이 됐는데 오늘은 왼쪽이 돼서 잘 나오겠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카메라 들고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우리 안유아 교수님은 네. 이쪽이 얼짱각이시구나. 이쪽인데 지금 이쪽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시구나. 시청자들이 중요한데. 그래요. 다음번에 우리 안 소장님이 좋겠네. 오른쪽으로 봐. 그러네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저쪽에 앉으시고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인포맥스에서 저기 주최하는 세미나. 세미나? 컨퍼런스. 6월 8일. 국제 6월 8일 날? 국제 컨퍼런스 하고요. 음. 근데 중국 사회과학원 그 공무원 산하 리커차 네. 그 산하의 싱크탱크 거기 금융연수 소장님이 위안화 그 디지털 위안화 있잖아요. 네. CNBC 발표하고 저는 탄소금융 탄소금융. 네, 그쪽으로 발표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유튜브로 생중계하니까요. 그날. 네, 네. 기분이 좋을 거예요. 네. 예. 아니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네. 후빈 연구소장님이랑 네. 또 인터뷰 하셨다고 예, 들었는데 미리 중국? 했어요. 네. 예, 미리 했고요. 주제가 그 디지털 위안화 이시영화 되게 재밌어요. 디지털. 저도 되게 좋았어요. 맛보기로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외국인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인증 우리가 KYC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객 인증 그 등급에 따라서 5개 등급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정보를 많이 줄수록 그 이 시험에 쓸 수 있는 한도와 그 범위가 달라지는데 외국인들은 5단계 그러니까 인증을 안 해도 그냥 핸드폰 번호하고 연락처만 있으면 쓸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죠. 네. 그래서 사실 디지털 위안화라든가 혹은 우리가 한국도 CBDC 하잖아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렇게 자기 정보 노출이랑 이런 건데 네.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적을 안 합니다. 소액 결제. 근데 뭐 규모가 일정 이상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디지털 위안화 혹은 앞으로 다른 은행에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 CBDC도 다 추적이 가능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디지털 통화하고 상관없이 지금도 그렇거든요. 거액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중앙은행이 다 추적을 하거든요. 지금도. 네, 그런 그렇죠, 거 같다고 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디지털 통화라고 해서 뭐 정부에서 더 감시감도 강화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걸 다루고 싶은 건 아닌데 네. 혹시나 네. 교수님 뷰가 어떠신가 해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뜬금없다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자꾸 이 종이 돈 피아트 머니의 시대가 끝나고 네.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화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 데다가 슬금슬금 또 자주 보이는 그 단어가 근본이제예요. 네. 혹시 이거 좀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이슈라고 보시는지. 일단 이번에 그 루나 사태 있잖아요. 루나 사태. 네, 그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전체 코인 네, 세계가 네. 대폭락을 했죠. 예. 모든 코인들이 다 절벽처럼 예. 대폭락하는 이런 사태를 겪었는데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공포가 많이 사람들이 왔죠. 역시 코인은 역시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이거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지금 극비로 갔어요.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네. 근데 저는 그 반대로 보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 코인이 굉장히 잘 갈 때 이게 사실 메타버스 세상하고도 관련돼 있거든요. 메타버스가 돌아가려면 그 안에 그 디지털 통화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다 뭐 NFT 한다, 누구나 다 메타버스 한다, 누구나 다 명함 주면 다 NFT 사업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몸값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 NFT 사업한다고 누구나 막 이랬는데 네. 원 오브 댐이 안 교수님이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실물 기반. 실물 기반. 네, 제가 NFT의 99.9 없어진다. 코인의 99.99 없어진다라는 저는 그 0.01% 한다고요. 다른 거라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 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특히 한국에서. 근데 만약에 코인이 대폭락 갖고 사람들이 야 역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메타버 그냥 관리 엔지니어들이 이런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모든 자원 요소 가격이 저 메타버스 자원 요소 배치해서 가격이 옛날에 10원이 들었다면 지금 1원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새 사업을 하고 새로 하기니까 이럴 때 진짜만 남는 거죠. 진짜만 남는. 가짜는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나 이런 코인 투자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저가격으로 비용을 코스트 낮게 배치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에 대해서 너무 우리 같은 입장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원 분배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과거에는 주로 우리 소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동산 뭐 현금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코인, 채권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누가요? 제가요. 안 교수님께서. 교수님의 포트폴리오가 네, 우리 공개해 소장님은 주신 거예요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투자. 집 한 채, 현금, 다네. 끝. 주식도 안 하세요? 사회를 벗어나 안 하시는 거죠? 중립적인 위치 유지하시려고. 굉장히 프로페셔널 차원에서 안 하시는 거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은 이쪽에 집중하려고요. 그래? 만약에 저 진짜 돈 태우면은 저 엉망됩니다. 시황도 엉망되고 굉장히 진행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일 수가 있어요. 네, 존경스럽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정말 존경스러운 그렇죠. 이유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코인이 자산 분배에서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10대, 20대, 30대에는 기본 코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상황에서는 저비용으로 코인 포트폴리오를 좀 더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근데 루나 사태, 테라 사태는 사람들이 지금 뭐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펀지 사기 뭐 등등 이런데 사실 그 자체가 설계가 이렇게 테라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1테라 1달러잖아요. 근데 루나라는 코인들 그냥 만들어서 세상에 없는데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담보자산으로 쓴 거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갈 수 없냐면 예를 들면 내가 소장님한테 1억을 빌려달라 이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내 목숨을 걸고 담보할게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자기를 담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기축통화라든가 모든 이 화폐란 개념은 서로 상관성이 없는 자산이 담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달러가 기축통화다. 과거에 달러가 금으로 태환해줬잖아요. 달러하고 금은 완전 독립적인 다른 자산인 다른 거죠. 건데도. 그래서 객관성 있는 자산이 담보를 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만드는 내가 나를 담보해 주는 거는 이제 제가 말하는데 돈을 1억 빌리면서 내가 목숨을 걸게 담보할 거하고 똑같은 거지. 왜냐면 내가 죽어버리면 그 1억도 당연히 없는 거지. 그러니까 루나가 죽으면 테라도 죽게 돼 있고 테라가 죽으면 루나도 죽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담보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무담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그 만들어낸 코인으로 담보하는 모든 이 스테이블 코인은 100%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나 뭐 2.0, 테라 2.0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이런 알고리즘 100% 설계적으로 아예 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암호화폐 담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안정된 코인이니까 이것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조금 더 풀면 그 먼델에 우리가 로버트 먼델이라고 91년도 경제학상 받았습니다. 그 불가능의 상학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칙이 그걸로 보면 이게 왜 갈 수 없는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담보의 스테이블 코인, 특히 이런 루나처럼 만들어낸 이런 자기가 가치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이런 거는 그 먼델의 불가능의 상학행은 절대로 갈 수 없는 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 투자할 때는 적어도 그 정도 공부는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권도영 인간은 이 친구 뭐 루나 2.0을 또 시작했다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저가라고 막 매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역시 공부를 안 하고 또 두 번째 그 사태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그 루나 사태를 보고도 루나 2.0에 돈 태우는 분들은 그 약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왜냐면 싸다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뭐 말려도 안 되고. 네.
말려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그분들은 그냥 뭐 냅둬야 돼요. 두기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테라 루나 사태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너무 좋고요. 또 이게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는 이런 동기가 생긴 거고요. 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미국 같은 이 기초통화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준 거죠. 네. 네. 사실은 디지털 자산에서 그래서 또 제대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이번에 교수님께서 컨퍼런스에서 이제 진행하신 내용도 얘기를- 디지털 자산이나 네, 뭐 또 탄소 공유 이야기 하신 그걸 거 제가 들었거든요. 발표할 거예요. 맛배기 이것도 아니 조금만 탄소 네, 공유는 알려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리 맛배기 살짝만 맛배기만 네. 조금만 탄소가 네. 탄소가 기초통화다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탄소가 뭐라? 기초통화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탄소가 기축통화 네. 기축통화다? 네, 궁금하죠? 여기까지. 와 이거 정말 방송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탄소가 중립 컨퍼런스 갑자기 너무 탄소가 보고 싶다. 기축통화다. 뭐? 소장님, 예. 6월 8일에 유튜브 생중계 보십시오. 예. 궁금하시면 그걸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네, 500원 내시고 보세요. 뭐 우리 자주 듣던 탄소 배출권 이런 거하고도 다 다른 거죠? 탄소 배출권 당연히 관계돼. 탄소 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거래가 되니까 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다. 보셔야 합니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쉬운 얘기로 네. 밀당 끝내주는 안유아 교수님 우리 상상 더하기님이 진짜 밀당 못 당해요. 그러면서 또 맨날 방송 출연은 막 힘들고 너무 막 가성비 낮아 하시면서도 그래도 모시면 또 나와주셔 감사하게도. 자 우선 이거 자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갔습니다. 네, 네. 한국 들렸다 일본 들렸다 갔는데 네. 오늘 제가 좀 재밌는 걸 봤어요. 어떤 유튜브에 강명 교수 올리시는 유튜브를 보고 실제 백악관 들어가서 보니까 대통령 연설은 이 실수한 부분도 그대로 옮기고 수정해서 하더만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가갖고 여러분들이 4년 전에 입학했을 갖다가 4days ago 이래 갖고 네. 4일 전으로 했는 네. 거 여기 갈로 네. 이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순방 관련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저펜, 노스 코리아 네. 북한도 다녀오셨더만. 그래 노스에다 또 갈로열과 사우스 하고 했던데. 네.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중국 신경 썼습니까? 신경이 좀 쓰이는가요? 당연히 중국은 대변인을 통해서 늘 네. 자기 입장을 확실히 말하고요. 미국이 정말로 제방이라는 게 뭐냐면 동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쉬운 말로 비교하면 조폭 국제 정치한다는 거지. 예, 자기가 우두머리고 형제들을 데리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맞는 애들을 같이 두드리는 거죠. 이런 양극의 이런 행전 사고 방식의 미국 이런 독재적인 이런 정치, 국제 정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전 세계는 다자주의를 원한다. 그리고 윈윈하는 이런 걸 원한다. 세 번째는 중국은 세계 패권 국가 될 생각 없는데 미국에서 계속 숫돌이를 만들어낸다. 중국이 욕심이 야심이 강하니까 중국을 갖다가 중국이 어차피 세계 이런 패권 국가가 돼서 뭐 어쩌고 이거 자꾸 숫돌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품게 한다. 그래서 이런 냉전 사고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중국은 그런 생각이 없다. 그게 될 생각 없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만들어내지 말라 이야기를. 그리고 아시아에 와가지고 이렇게 빵파이, 그러니까 이런 동맹을 막 묶어가지고 우리를 상대로 하는 이런 공구망 이런 면에서 중국을 적대시한 이런 조직을 만드는 자체가 이거 역사의 후퇴된 사고방식과 뭐 등등 이런 표현을 계속 하죠. 계속 내보내죠. 쿼드도 그거 해서 또 IPF까지 만드냐 뭐 이런 식인데. 뭐 별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갖고 그렇게 재미를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정치적으로 여전히 지지율이 오르거나 이런 거는 안 보이거든요. 사실 미국 바이든 지지율을 올리려면 중국과의 관세 지금 이번에 11월 중간 선거에 있는데 관세를 내리지 않으면 사람은 늘 일본에 가서 슬쩍 언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내가 양파로 나뉘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무역 대표부에서는 관세를 계속 검토하겠다.
이게 우리가 관세 인하를 아니. 관세 철폐를 관세 철폐 빨리 하면 안 된다 섣불리게. 그러니까 주고받기를 확실히 하면서 철폐를 해야지.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 중국한테 뭐 받는 것도 없이 덜컥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무역대표부 이익은 우리가 더 협상을 좀 이렇게 뒤로 때리면서 앞에서 받아내면서 관세 인하를 해야지. 그래서 몇 개월 걸릴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옐런 같은 재무장관들은 한국 기재부 같은 데잖아. 이런 데는 국내 경제가 중요하니까 빨리 해라. 빨리 해야 된다. 이거는 그 재정부가 하는 역할 이게 인플레이션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내려야 된다. 관세라는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역할밖에 못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빨리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둘이 서로 완전 다른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건 그렇죠. 트럼프의 미국 네. 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했다. 그렇죠? 무역전쟁이죠, 관세. 근데 바이든이 미국과 중국은 기술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IPEF에 지금 사실은 일본에서 선포했잖아요. 정식 설립을. 그래서 한국도 거기에 지금 가입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은 공급망에서 특히 미래 산업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확실히 배제하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본하고 한국한테 특히 한국에 와서 저는 바이든 미국이 문재인한테 기대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중립적인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적인 말 그대로 균형 외교를 한다고 이쪽이도 아니고 그런데 바이든은 그냥 문재인 정부한테 기대했던 거는 너무 중국적이 치우지 않기만 하면 된다. 이 정도로 기대했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한테 이번에 방한은 이거는 공식 방한이 아니잖아요. 워킹 우리말로 하면 출장 온 거잖아요. 출장. 업무 출장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의장대 사일이고 뭐가 없었구나. 없죠. 그냥 출장 온 거야. 일하러 왔다는 거죠. 근데 왜 출장 왔다면 어떤 목적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한테 그냥 윤석열 정부한테 확실한 거죠. 야, 공급망에서 그러니까 너의 포지션을 알려준 거죠.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 해야 될 역할을 이번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간 거죠. 중국한테 기술 주지 마. 이런 거죠. 그리고 미래 산업에서는 우리하고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는 기대가 굉장히 그냥 진주만 하면 된다 정도의 기대였다며 윤석열 정부한테는 확실하게 포지션을 해라. 그래서 너의 역할은 미래 기술은 주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공급망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확실히 포지션 정리를 해주고 갔다. 한국하고 일본한테. 그게 이번에 바이든의 출장 업무였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확실하게 자기 표명을 했고 네. 그래서 이 친밀 공조로 지금 대중 정책도 친밀 공조하에서 갖고 가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기조죠. 네, 아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무역 전쟁, 바이든 정부에서는 기술 전쟁으로 넘어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중관세 철폐를 놓고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쨌든 기술 전쟁에 집중을 하게 된 거니까 그렇죠. 대중관세 철폐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 그러니까 기업계 그렇죠. 여기 말하면 뭐 이런 정경련 같은 이런 조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는 빨리 대중 관세 철폐를 해야 된다. 올해 3월에 이미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때렸던 3,700억 달러 중에 그 중에 지금 한 549개 품목 중에 올해 3월에 352개에 대해서 이미 관세 유예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다 지금 철폐를 해라 이런 건 다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 로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 경제계에는 빨리 철폐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역대표부는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요 차이예요.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냥 해주냐 빨리 그냥 해주냐 아니면 뭔가 받아내면서 해주냐 이 차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주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왔다 갔다 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죄송하긴 합니다만 혹시나 이러다 또 놓칠까 싶어가지고 저기 중국에서 이번에 정확하게 달러 위안 환율이 막 길길이 뛰기 시작한 게 4월 19일부터인데 좌우지금 그렇게 해갖고 근 한 달 가까이 위안이 6.36에서 6.8까지 갔어요. 1달러당. 엄청난 약세였는데 여기에 중국 당국의 약간 그 의중이
통했던 거죠. 그 후에 또 다시 시장을 개입해서 또 절상을 한 6.6가씩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주저앉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레인지가 있어요. 레인지가. 예,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게 딱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역사 데이터를 보면은 제일 낮았을 때 6.19인가 그랬어요. 제일 절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위안화가 제일 비쌀 때, 가격이 제일 한 1달러 대비 6.19. 인포메이션 차트를 제가 읽어드리면 2014년 1월에 6.04. 맞아. 6.04. 그게 제일 비싸질 때, 위안화. 제일 위안이 셌을 그리고 때. 제일 싸진 게 제가 기억에 한 7.3? 한번 봐주세요. 7.184. 그게 제일 그게 2019년 9월. 그게 7.184.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높여서 7.3부터 6.1, 그때까지 이거 다 그러니까 중국식 표현은 그거예요. 이건 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정상적인 범위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는 변동할 건데, 근데 그런 건 있어. 빨리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경제랑 기대치잖아요. 네. 가격이란 건 기대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폭락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면 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적당히 개입하면서 이래 절하로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절하라는 게 수출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수출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공급망이 엉망이 되면서 수출이 지금 타격받는 것도 있고 위안화가 너무 절상이 되며 그렇지 않아도 중국 경제가 지금 엉망인데 수출가 사실 중국은 코로나 기간에 수출이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중국이 수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국도 좋아진 거예요. 100%예요. 그래서 한국이 코로나 기간에 경제가 안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요. 왜? 그건 중국이 좋았기 중국 때문에. 수출이만 우리도 묻어갔어. 정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이 위기가 터질 때마다 항상 옆에 중국이 잘 나갔기 때문에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코로나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수출도 어려워지고 내수는 아예 거의 1년 힘들고. 넘게 지금 타격이고 그냥 투자인데 투자 중에도 민간 투자하고 중앙 투자, 민간 투자는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데 투자를 어떻게 해요, 민간 투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을 못 구해요. 옛날에 농민공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미래 투자, 인프라 투자하면서 빨리 살려라 지금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환율 관리를 지금 자기 상황 보면서 근데 기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관리하며 가죠. 시장 개입을 하면서 가죠. 네. 오케이. 예. 그리고 그거는요. 네. 우리 또 안 교수님 또 솔직하면은 너무 솔직해지시니까 요새 왜 갑자기 네. 죽은 줄 알았던 리커창이 그렇게 자주 등장합니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 소식이 안 들리고 이거는 무슨 의미죠? 잠깐만 질문지 없는 질문을 할 때마다 출연료를 저는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입니다. 자 이런 이 질문지 없는 출연료를 2배로 올리기. 표정이 왜 저러시나 했네. 그거는 제가 답할 수 있는 방송에서 특히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근데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리커창은 중국에서 공천 단파 출신. 공청단. 예, 공산주의 청년단. 예,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공산 당원이 되기 전에 청소년들이 가입하는 나중에 다 당원이 되는 그 전 단계라고 보여요. 청소년. 시진핑 전에 후진타오도 공청단이었죠. 예, 그러니까 성인이면 당원에 들고 오케이. 성인이 아니면 공천단에 가입하는 아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기가 항상 미래 국가 주석이 되거나 미래 총리 될 사람이 단서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러면 리커창도 단서기였고 후진토도 단서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쪽의 출신들을 우리가 공천단파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리커창은 그쪽이에요. 공청단. 자, 근데 시진핑은 태자당이라서 태자당.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 원로. 그리고 모택동하고 같이 혁명했던 그 아버지 세대들. 네, 그거를 태자당이라 하고 그다음에 강태민처럼 그 후에 상해 쪽 그리고 중앙 당교 당원으로 교육을 학교에서 인맥을 맞았던 그쪽 사람들 이래서 한 3개 정치적 파가 있다고 보통은 보는데 이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보는데 이 태자당하고 이 강태민 쪽하고 이 공천단파 다른 게 뭐냐면 이 태자당하고 공천단파는 강태민 쪽은 뭘 대표하냐면 장점인의 상하이방하고 태자당은 뭘 대표하냐면 국유기업의 이익을 대표해요 주로. 그러면 중국이 개방하는 가는 길에 있어서 공천단파하고 이 두 쪽은 생각이 다른 게 태자당하고 이쪽 상하이방은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국유 기업이 계속 주도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익숙한 국유 기업이 주도로 가야 되는데 단지 국유 기업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은 계획을 해야 된다. 비효율성은 개혁해야 된다. 그렇지만 국유 기업이 주도로 되는 거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쪽이라고 하면 그 비효율성이 어느 세월에 개혁되겠습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건 일단 모르겠고. 네, 리커창의 공천 탐판은 이제는 민간 기업이 이런 중국에서 민간 기업이 민간 경제가 일자리의 80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세수의 50%, GDP의 60%를 해요. 네. 자, 어제는 민간 경제가 중국의 경제 주체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시장화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화 계획이라는 건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중국이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생산 요소들이죠. 네. 토지, 자본이 가격은 금리, 네. 토지 가격, 노동력의 가격이 월급, 그렇죠? 임금, 기술의 가격 이런 게 있잖아요. 특허 이런. 네. 이게 이제 다 시장화 가격을 해야 된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민간 경제 활성화가 더 중국이 주도로 올라와야 된다. 국유 기업은 핵심 지위만 있으면 된다. 이 길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릅니다. 네, 그거, 근데 요즘에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시장 경제가 거의 돌아가지 않잖아요. 왜? 네. 제로 코로나 정치하면서 다 집에다 앉혀놨으니까 네. 시장이 돌아가니까 리커창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리커창 말이 좀 더 먹히겠죠. 그렇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번에는 합의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꾸 벗어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많이. 이제 이걸 보는 뷰는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주는 인사이트가 많은데요. 지금 오늘자로 전쟁이 98일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막 우세를 점했다. 또 러시아가 우세를 점했다. 이러면서 지금은 막 이렇게 교착 상태인데 요즘에는 그 러시아에서 장군을 총사령관을 바꾸면서 좀 더 승부수가 좀 올라오는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 사령관은 원래 3일에 끝나려고 한 거죠. 근데 애초에. 왜 3일에 끝나려고 했냐면 푸틴이 바이든한테 당한 거예요. 바이든이 전쟁이 우린 절대 개입을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하니까 푸틴이 딱 믿은 거죠. 그래, 쟤네 개입하고 3일에 끝낼 수 있다고 했는데 3일이면 KF 정리만 하고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는 푸틴이 뒤에서 무기를 공급하는 거죠. 바이든이? 예, 바이든이. 그러니까 푸틴이 자기 생각한 시나리오를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3일 넘으면 98일까지 왔는데 그래서 전 사령관은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제한된 군대를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많이 죽었죠. 그래서 러시아군이 한 3만 명 넘어 죽었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모여서 하면 이렇게 좀 힘이 강해지는데 제한된 사람을 분산하다 보니까 포위하다 보니까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이러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사령관은 하나 점령하고 이런 집중 포격전 치니까 요즘에 주로 돈바스 지역하고 루안스크 네. 그 지역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하는 말이 야, 좀 제일 좋은 무기를 좀 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이든이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바이든이 무기 지원도 자기 전략적 그림 해서 요때는 요 무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바이든이 요즘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절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경내에까지 쏠 수 있는 사거리에 포는 지원을 안 한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측에서 쏴가지고 러시아 영토 영토에 들어가는 뭐가 떨어질 만한 그 정도의 무기는 안 준다. 절대 안 준다. 그냥 어깨에 얹어가지고 그냥 탱크나 때리자고 하는 그 정도만 무게 정도 준다. 한 70kg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들어오는 애는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주되 우리가 여기서 젤렌스키가 쏘가지고 바로 러시아 영내에 들어가서 이쪽에 무기는 절대 안 준다 했는데 내가 보면 이것도 한 번 푸틴을 좀 이렇게 또 그런 전략인데 저는 만약에 우리가 가설 지금도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 예를 들면 자 러시아가 막 우위를 점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거의 진다고 보면 돼요. 99.9.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졌다고 하면은 저는 이건 나토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특히 미국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유럽, 미국이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국제 정치를. 앞으로 국제 질서가 먹히지 않기 시작해. 네. 아, 역시 안 되네. 미국 쪽이 줄 서봤자 안 되네. 그리고 유럽은 감당할 수가 없죠. 나토라는 게 거의 뭐 실추가 되는 거니까. 뭐 그리고 유명무시라 그렇죠. 되는 거죠. 핀란드 같은 나라도 위험해지는 거죠. 러시아 네. 딱 이겨버리면 네. 자신감이 빡 생기면서 이번엔 돈바스지만 다음엔 어디 갈지도 더 갈 수 있는 거니까 이 전쟁은 나토와 미국이 절대 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아까 말한 니네 영내에 들어가 무기는 안 지원해 하다가 안 지원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안 할까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만약에 지금 젤렌스키가 딱 벌을 쏴가지고 그게 러시아 영내에서 전쟁까지 이어지면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전쟁이 거기서까지 일어나면 지금 푸틴이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 굉장히 반대하는 게 목소리가 더 높아요. 네. 지금은. 근데 만약에 러시아 국민들이 생명까지 위험한 전쟁으로 펼쳐지면 러시아 국민들을 그 다음에 똘똘 뭉치면서 푸틴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국내 정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푸틴이 되게 위험하게 됐어요. 지금 오히려 이 전쟁이 길어지고 미국 지금 국채 난리 났고 시장이 난리 났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푸틴이 지금 정치적으로 흔들리는데 만약에 이런 공격을 함으로써 러시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푸틴을 위해서 나라를 보호한다 쪽으로 가버리면 이 전쟁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오히려 푸틴이 더 힘을 받게 되니까 미국의 전략적 생각으로는 지금 사거리가 저 러시아 경내까지 들어가는 걸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젤렌스키는 그런 걸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 영내까지 들어간 걸 공급하면 말 그대로 핵전쟁이 되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마음속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지금 자기네 전략적 그림에 따라서 지금 하고자 하는데 확실한 거는 러시아를 이김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끌고 가서 힘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특히 푸틴을. 다시는 뭐 이러서게. 그래서 미국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 역시 자기네 전략적 배치해서 가고 있다. 무기 지원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이게 길어지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국하고 나토는 절대로 이 전쟁을 질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또 예상 밖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네. 일단 이기는 방향으로는 가긴 갈 텐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건 확실한데 네. 러시아에게 만약 명분을 러시아가 주는 방향은 아니다. 생각보다 더 강해져서 오히려 이쪽이 사태가 완전 위험하게도 질 것 같으면 어떤 무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그 말 그대로 이 전쟁은 본의 아니게 제3차 세계대전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핵전쟁 지금 푸틴이 막 핵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게 롱테일 리스크에 속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네. 지금 계속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뭐 좀 답답한 거는 뭐 저만의 답답함이겠습니까만 첫째는요. 이런 중차대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심지어 이제 언론에서조차도 뭐 보도는 합니다만 뭐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벌써 100일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저렇게 욕을 먹고 뭐 유엔에서건 뭐 다보스 포럼에서건 젤렌스키가 뭐 화상 연설 한번 하면 뭐 기립박수가 나오는 그런 상황 뭐 그게 현상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면 푸틴은 왜 저런 욕먹고 아무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저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주는 저는 아직 뭐 제대로 못 받고 미국은 끝내려면은 못 끝낼 힘도 없으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련 뭐 이거는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뭐 그동안에 군수 산업들 재고 처리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문제는 선량한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네. 죽어나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뭐라도 조금 들고 있으면 우리 수출 안 해 하니까
뭐 팜유도 안 해, 뭐도 안 해, 뭐도 안 해서 이제 인플레는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겠고. 네. 자, 이 답답함을 뒤로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교수님 보시기에 네. 길어질 것 같죠? 왜 하는지 얘들 와이칸진는 우리 차치합시다. 네. 길어질 것 같죠? 일단 왜 하는지를 옛날에 여기서 다룬 적이 있어요. 연합 포맥스에서. 그래서 옛날 거 찾으면 제가 왜 이게 그때 그 찾아보시면 되고 이제 말한 대로 무기 지금 전략 저는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다뤘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유럽하고 러시아를 다 죽이기 위한 전쟁이다. 유럽도 죽이고 러시아도 죽이고. 그래서 그래 죽이면 미국한테 좋은 게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와 그렇게 죽이려고 들죠. 같이 잘 살지. 왜 죽이려고 드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 그럼 유럽은 어차피 자기네 원래 나토 죽은 조직이었어요. 원래 나토가 유명무실.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이 나토는 어서 죽었다 이 평가를 썼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역시 중국이 있는 건데. 나토가 오죽하면 노 액션 그렇죠. 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 생각하는 진짜 전략적 경쟁자는 유럽하고 중국입니다. 유럽과 중국. 예, 왜 그러냐면 유럽은 통화까지 다 같이 하나 쓰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같은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국이 중국을 처음에는 이게 수교하면서 중국을 2001년 WTO의 체제로 끌어들였잖아, 미국이. 그러면서 둘이 서로 이렇게 딱딱꿍 돼서 이게 공급망 같이 가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한국 포함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전 세계가 하나의 WTO에 가입하면 하나의 공급망으로 만들어져서 좋았던 게 과거 40년이었어요. 근데 중국하고 같이 장사하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 그거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처음 느꼈고 깜짝 놀란 게 하나는 완전한 사회주의였고 하나는 완전한 자본주의잖아요. 예. 근데 두 나라 사람들이 너무 같은 거예요. 비슷해졌어요? 아니 얼굴만 다르고 생각이 같다라는 게 너무 놀랐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이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게 똑같아요. 많은 사고방식이 너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거 40년 장사를 같이 해봤더니 얘네 만만치가 않네. 얘네야말로 우리를 진짜로 이길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걸 느꼈겠죠. 어쨌든 일단 그런데 말 그대로 시진핑이 딱 오더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걱정했는데 언제부터 걱정했냐면 2008년 오바마 때부터 걱정했어요. 그래서 기술기업을 인수 합병 못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근데 시진핑이 딱 올라오더니 1대1로를 하네. 근데 1대1로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너무 적극적으로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기술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중국 쪽으로. 중국이 워낙 똑똑한데 기술까지 흘러가니까 걔네들 왜 중국 쪽하고 같이 특히 독일이 중국 시장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큰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기술을 핵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많이 갖고 갔고요. 핵. 그리고 미래 산업가 독일에서 많이 갖고 갔고요. 그래서 보니까 유럽 애들 통제가 안 되네. 왜 통제 안 되죠? 미국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는데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주니까 사람이란 게 요사한 동물이 돼서 경제적 이익에 더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전략이 쟤네하고 놀지 마. 쟤네는 전 세계를 다 먹으려고 해. 쟤네는 제일 위에 우두머리 하우스 하니까 쟤네 중국하고 놀았다가는 너네 다 당한다. 놀지 마. 근데 계속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손봐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이 제일 큰 손실인 게 일반 손실이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전쟁이 겨울까지 가잖아요. 겨울까지 이어지잖아요. 유럽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이면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시가 앞으로 2년 사이에 유럽은 러시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이 러시아다 제재 내용 보세요. 제재 내용.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만 나왔잖아요. 내용이 그거예요. 해상 운수는 제재를 한다. 석유의 해상 운수. 나머지는 제재 안 하는 거예요. 그 말 뭐죠? 해상 운수만 제재를 하고 육로 들어가는 건 제재 안 해. 육로 들어가는 게 뭐죠? 가스예요. 가스 제일 많이 하니까. 가스 제일 필요해서 유럽이. 그리고 관도로 들어가는 석유도 제재를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러시아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외화를 너무 많이 벌고 있어요. 루브라가 강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해봐요.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큰일 났네. 이게 겨울이 되면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엄청 사놓는 거죠. 그래서 재고를 엄청 만들어 놓으니까 러시아는 지금 그저 돈이 그저 엄청 들어오는 거죠, 지금. 참 이 엄청난 역설. 예. 그걸 갖다가 디폴트를 시키겠다고 지금 난리고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 오면은 유럽은 그냥 다 힘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쟁은 이겨야 된다? 지금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너무나 관전 포인트가 많다. 관전 포인트가 많다. 그래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뭐 시청자분들이 공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어떤 세상사에서 여러 가지 시각과 이유가 있는 그 중에 또 교수님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을 한번 또 짚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참 이거 길어지면 진짜 힘드는데 이러다 한국에서 진짜 주유소에서 3,000원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식량. 식량이 그러니까요. 제곡죠. 왜냐면 지금 20개국에서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는 대부분 식량을 수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 인플레가 앞으로 결국 수입한다 보장도 없어요. 지금 다 수출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왜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식량 수출 대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그래요. 교수님, 이 CBDC 디지털 화폐,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아닙니까? CBDC. 네. 오늘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니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아니면 제가 오늘 교수님 나오신다길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PD님들이 저기 썸네일을 갖다가 그렇게 달았어요. 근 1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열강을 해주셨는데 딱 제목을 썸네일을 지금은 자산 시장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걸 그거 너무 잘 달아줬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높은가요?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그때 이후로 장이 많이 빠졌어요. 네네. 그때 그렇죠. 그 썸네일이 달린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 그런 게 와요. 제가 지금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문의가 와요. 지금은 그러면 그때는 알아요? 투자할 때가 아니라 해서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맞다. 교수 말이 맞다. 이러면서. 안 교수 말이 맞았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것도 지금 이 안에 없는 질문인데.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나? 주섬주섬. 그래서 그거는 있어요. 일단 전쟁이 그러니까 모든 일이 1차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구구절절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이긴다고 봐요. 뒤에 미국하고 유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구구절절 말씀드린 거는 1차원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전문가 잘 아시겠죠? 원래는 이게 노멀 분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정규 분포라고 걔는 대부분 여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컨트롤이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데 지금은 롱테일 리스크가 전체를 뒤엎어버리는 지금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그런 그게 다 롱테일 쪽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은 작은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들이에요. 그럼에 따라서 이게 금융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이 리스크라는 거예요. 근데 하이 리스크가 꼭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주가 인덱스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노멀하게 가면 사실 돈 못 벌어요. 변동이 한 5% 옛날에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인덱스가. 박스피 때. 재미없었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언제 돈 버냐면 이제처럼 이렇게 팍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럴 때 돈 버는 거잖아요. 누구는 벌고 누구는 터지고. 그렇죠. 당신이 그걸 우리가 서핑하다나 바다에서 서핑. 흐름을 서핑을 잘하면 바다 위를 자유롭게 멋있게 타는 거고 잘못하다가 모래알차 어디 가서 죽는지도 모르는 당신은 당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할 건가? 맞아. 너 스스로를 알고 판단해라. 그게 답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당신을 알아라고. 당신이 능력에 따라서 선택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일단 코인, 주식도 똑같죠. 저가에 제가 관심 갔던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금리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말했죠. 금리로 올라가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산 가격이.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반기까지 다 말했잖아요. 네. 한국도 지금 막 날아가고. 네. 그래서 일단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그래 떨어진 데서 기회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게 변증법적이라는 거죠. 네, 변증법적.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뵐 때마다 놀라운 건 우리 저 안유아 교수님의 저 열정. 체력. 이제 좀 지치실 만도 한데. 제가 소장님을 보면 이게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진행할 때 제가 요즘에 의외로 또 이런 전문가 패널 요청이 아니라 사회자 요청이 들어와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사실 한 수를 좀 배우고 싶은 게 이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감독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사회를 보는데 패널을 불러서 답 듣는데 속으로 무슨 시끌 때가 헛소리 있지. 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소장님이 지금 굉장히 전문가인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들었는데 이건 아닌데 어떻게 그걸 저 한번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그럴 때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때는 속으로 어떻게 하세요? 속으로 삭히죠 뭐. 진행자니까. 속으로는 게스트나 패널분의 견해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가려서 들으실 텐데 그러다 이제 가끔씩 성질 못 참고 한번 버럭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무슨 택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실수죠.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진행만 하다가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아직도 패널로 여기저기 나가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또 하죠. 그렇구나. 인포맥스 라이브에 그럼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처음에 보시다가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항상 환영하면서. 저는 그러면은 다 지금 예고돼 있는 우리 6월 8일 날 인포맥스 컨퍼런스는 제가 일정상 못 보더라도 저 유튜브로 다 올라올 거니까 제가 보고 요번에는 안유아 교수님의 논리 가운데 허점을 찾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모셨을 때 교수님 그때 말씀 좀 이상하시던데 그때 또 선수로 뛰고 싶다는 건데. 그럼 제가 그땐 진행을 하고. 오케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안유아 교수님한테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중국식의 어떤 세상사 해석 내지는 시각 이런 어떤 일면을 갖다가 우리가 안 교수님의 말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도 100% 공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은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자, 연합 인포맥스